자, 여태까지는 급성골수백혈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급성골수백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골수백혈병은 즉 암세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암세포를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암치료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암치료란 말은 그냥 암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다. 암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치료다. 단순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치료가 무슨 어떤 독한 약을 쓴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힘든 치료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항암치료란 말 자체는 암에 대해서 대항하는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항암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항암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강도의 항암치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강도의 항암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도라고 하면 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즉, 항암치료의 약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또는 이것의 부작용을 이겨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강도 항암치료가 되겠고요. 고강도 항암치료, 즉 강력한 항암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항암치료를 못하면 그러면은 치료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런 이 몸 상태가 적절하게 고강도 항암치료를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약의 강도는 조금 낮지만 병 자체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저강도 항암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고강도 항암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강도 항암치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혈병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의견 또는 견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급성골수백혈병은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를 제거를 한다. 그래서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결국은 완치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치료가 고강도 항암치료입니다. 즉, 고강도 항암치료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암세포를 강력한 약으로 제거를 해서 결국은 완치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강도 항암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모든 환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암세포를 없애서 완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모든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고강도 항암치료가 상당히 강력한 항암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강도 항암치료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각각의 환자마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연세가 너무 많다. 뭐 아픈 데는 없지만 연세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세포 기능도 다 노화되어 있고 장기 기능도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폐 기능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심장 기능 상태가 안 좋다, 콩팥이 너무 망가져 있다 등등등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일 때도 고강도 항암 치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급성골수백혈병에 걸렸는데 완치를 생각하지 않고 완치의 어떤 치료는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러신 분, 또는 고강도 항암 치료가 조금 어려워서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기 어려우신 분, 이런 분들이 저강도 항암 치료를 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모두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저강도 항암 치료의 성적이 상당히 좋아져서 고강도 항암 치료와 거의 유사한 그런 성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적이 고강도 항암 치료를 넘어서는 정도의 성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할 거냐 아닐 거냐는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국은 결정이 된다.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연세가 너무 많지 않고 또 장기 기능이 고강도 항암 치료에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치가 되겠습니다. 완치. 자, 그러면 완치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암세포를 제거하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 관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자, 완전 관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급성골수백혈병이 생겼을 때 급성골수백혈병이 암세포기 때문에 골수에서 증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정상적인 혈액 수치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세포를 제거를 해주면 암세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 혈액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그래서 암세포가 없어지고 정상 혈액세포가 회복이 되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완전 관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암세포가 단순하게 안 보이는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결과로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돼야 우리가 완전 관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강도 항암 치료의 1차 목표는 완전 관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치료를 관해를 유도한다. 관해를 유도하는 치료다. 이렇게 부릅니다. 관해 유도 치료. 그러니까 관해 유도 치료의 목표는 완전 관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 관해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재발 방지를 해서 완치로 가야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관해가 됐으니까 재발 방지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치료를 관해 후 치료다. 이렇게 부릅니다. 관해 후 치료. 관해 후에 하는 치료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해 후에 하는 치료다. 이것을 이제 다지기 치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공고요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관해를 얻은 다음에 재발을 억제 또는 없애기 위해서 하는 치료다 라는 개념은 똑같죠. 자, 이 관해 후 치료에 일반적으로 공고요법 또는 다지기 항암 치료뿐만 아니고 조혈세포 이식, 즉 골수 이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조혈세포 이식이 관해 후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됐다 그러면은 골수 이식은 언제 하나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관해가 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관해가 된 다음에
완치를 위해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해 조혈세포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단 받았을 때는 일단 관해가 되도록 관해 유도 치료를 해야죠. 관해 유도 치료를 하고 여기서 관해가 돼야 그 다음에 뭐 조혈세포 이식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진단 받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이 조혈세포 이식, 그러니까 이제 급성백혈병은 조혈세포 이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뇌리에 박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혈세포 이식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시는데 그거는 완전 관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다. 완전 관해가 된 다음에는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혈세포 이식 또는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서로 이제 논의도 가능하고 어떤 치료가 적절할 건지를 다시 우리가 그 논의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해 유도 치료가 결국은 첫 번째 치료이면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해가 안 되면 급성골수백혈병이 완치가 될 가능성은 결국은 없습니다. 관해가 돼야 완치가 되는 거죠. 백혈병이 없어져서 정상 혈액 수치가 회복이 안 되는데 완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단계는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해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관해를 만들기 위한 치료가 결국은 급성골수백혈병 전체 치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60%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관해 유도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관해 유도 치료는 지금 고강도 항암 치료의 관해 유도 치료이기 때문에 약이 상당히 강력한 약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그 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약은 아닙니다. 우리가 7+3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7+3 요법이라고 하는데 7+3 요법이라는 건 뭐냐? 한 가지 약이 7일간 들어가고 다른 한 가지 약이 동시에 3일간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간 동시에 출발하죠. 두 개의 약이 동시에 출발해서 하나는 3일 맞고 끝나고 하나는 7일간 들어가고 7일이면 끝납니다. 7+3 요법은 이게 끝입니다. 첫 7일간 들어가는 약이 모두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7+3 요법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약은 언제 들어가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여기에 끝입니다. 요것만 하고 관해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약이 7일간 들어가고 한 가지 약이 3일간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해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일반적으로 관해가 되는 데까지 보통 특히나 이제 혈액 수치가 회복되는 데까지 6주에서 8주쯤 걸립니다. 6주에서 8주. 자, 그러면 약물 치료는 처음에 7일을 했죠. 처음 7일을 했는데 실제로 관해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은 6주에서 8주, 한 달 반 또는 2달. 뭐 아주 빠르신 분은 뭐 3주 만에 회복되신 분도 있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한 6주에서 8주쯤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뭐냐? 도대체 요 사이는 뭐냐? 사실은 이 사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했다는 것은 암세포를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정상 혈액도 없앱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암세포도 없어지지만 정상 혈액세포가 그나마도 얼마 없었던 게 더 없어져서 거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죠. 거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면 제가 급성골수백혈병의 설명에서 혈액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방어작용을 하고 두 번째는
산소를 운반을 해주고, 세 번째는 지혈작용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수준이 진단 당시보다 더 안 되는 거죠. 거의 혈액 수치가 없는 수준이니까. 따라서 요 사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약이 들어갈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보통 약이 들어갈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고강도 치료, 고강도. 거기다가 백혈병 치료, TV에서 봤더니 백혈병 치료 아주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서 겁을 잔뜩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이제 회진을 하게 되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러신 분이 많아요. 실제로 거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구토가 많거나 뭐 당장 무슨 증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이제 구토 방지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항암제를 맞았다고 해서 구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약이 들어갔는데 약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잘 모르겠다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진단할 때도 급성백혈병인지 난 잘 모르고 인지를 잘 못하고 지금 어쨌든 급성백혈병이라고 하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치료를 하는데 치료도 뭐가 약이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나? 내가 진짜 환자가 맞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한 수순이고 그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 수치가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 각종 감염, 출혈, 뭐 빈혈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그 다음에 장염도 생기고 폐렴도 생기고 잇몸 염증도 생기고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축농증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상처가 났는데 여기 막 저기 엄청나게 또 염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특히나 항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질도 심하게 생기고 그쪽에 치질뿐만 아니고 치질이 생기게 되면 또 그쪽 이제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 항문 주위로 굉장히 염증이 생겨서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처음 약이 들어갈 때는 멀쩡하지만 실제로 이 후반이 갈 때는 그런 각종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힘들어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관해가 되면, 즉 혈액 수치가 회복이 되면 이런 증상들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없어지는 데까지 6주에서 8주쯤 걸리는 거죠. 따라서 저 기간 동안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뭐 출혈이나 빈혈 증상은 수혈을 함으로써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감염은 예방적인 항생제를 사실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예방적인 항생제를 저희가 다 쓰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익혀 드시라. 무균식이라고는 저균식이라고는 하는데요. 익혀 드시라. 왜냐하면 균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병실도 일반 병실이 아니고 무균실. 그러니까 무균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압력을 원래 기압보다 더 세게 줍니다. 세게 주면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병실 안에 있는 공기는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공기는 헤파 필터라고 해서 세균을 걸르는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균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무균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균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나서 혈액 수치가 떨어지면 무균실에 들어가서 그 맛없는 그 각종 익힌 음식을 드시면서 여기 감염, 출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종 겪으면서 있다가 6주에서 8주쯤 되면 이제 백혈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감염이 되겠습니다. 감염은 일단 그 감염 자체가 상당히 환자를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감염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셨다. 특히나 급성 골수백혈병에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 거의 100% 감염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감염 중에서도 우리가 백혈구의 방어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균이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균혈증 현상, 균이 피에 있는 균혈증이죠. 균혈증 현상이 생기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균혈증이 심해져서 각종 장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폐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제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도 사망률이 50%가 넘죠. 근데 급성 백혈병의 관해 유도 치료 또는 뭐 우리가 관해 후 치료 때도 가끔 폐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때 생겼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사망하시는 거죠. 그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열나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서 항생제를 쓰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감염을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주의한다고 사실은 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할 때에는 이런 위험을 현재로서는 감수하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되려면 결국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치료가 고강도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강도 항암 치료라고 해서 이런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강도 치료보다는 빈도가 조금 작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험이 높으면 얻는 것도 많다 그런 뜻인데 고강도 항암 치료가 그렇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강도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중간에 판단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감염도 잘 생기고 하니까 이 치료가 잘 돼서 기다려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 또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혈병 세포가 남아있어서 치료약을 빨리 바꿔줘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고 보통은 14일, 28일 이때 골수검사를 하게 됩니다. 골수검사를 해서 치료가 잘 됐는지를 판단을 하고, 치료가 잘 됐으면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가면 되고요. 치료가 잘 안 됐으면 빨리 약을 바꿔줄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볼 가치가 있는가를 다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당시에 환자 상태가 어떠냐. 즉, 환자 상태가 뭐 다시 항암 치료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환자 상태가 뭐 감염도 심하고 해서 추가적인 항암 치료가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죠. 또 하나는 이런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 골수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검사의 결과가 어떠냐. 즉,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지만 유전자나 염색체 검사가 상당히 치료가 잘 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4일이나 28일, 14일하고 28일 저희는 이제 두 번을 중간에 골수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골수검사를 했을 때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잘 되면 14일째에서는 골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혈병 세포도 없고 정상적인 혈액 세포도 없고,
자, 그러면 치료가 잘 된 거죠. 기다리면 됩니다. 28일째 골수 검사를 했는데 골수 검사에서 백혈병 세포는 없으면서 정상적인 혈액 세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또는 최소한 정상적인 혈액 세포가 올라오지는 않더라도 백혈병 세포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8일 골수 검사입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더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지나서 이제 혈액 수치가 회복이 됐다. 이럴 때 최종적으로 골수 검사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이 골수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완전 관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즉 혈액 세포가 회복이 됐을 때 암세포가 없어졌느냐를 증명을 해야 우리가 급성 골수 백혈병의 완전 관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 세포가 회복됐을 때 골수에서 백혈병 세포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 검사를 통해서 완전 관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고, 자, 완전 관해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혈액 수치가 정상 또는 정상 가까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골수에서는 백혈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또는 혈액의 입장으로는 자기 역할을 다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원래 병이 생기기 전 상태로 일단 되돌려 놓은 겁니다. 자, 되돌려 놨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여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잠깐 이제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급성 골수 백혈병의 관해 유도 치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6주에서 8주 정도 병원에서 묵인실에 갇혀가지고 각종 감염 또는 뭐 수혈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휴식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주 정도를 쉽니다. 2주를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관해 후 치료로 넘어갑니다. 관해 후 치료. 그러면 관해 후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환자마다 다 다른 거죠. 왜냐면은 이 암세포가 얼마나 재발을 잘할 거냐 하는 것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암세포가 얼마나 재발을 잘할 거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암세포에서 생기는 유전자 또는 염색체의 이상, 즉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 암세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는 항암 치료를 해줬을 때 잘 재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도 있고, 이런 암세포는 항암 치료로 관해가 됐지만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세포 자체의 어떤 특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관해 후 치료는 이런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조혈세포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혈세포 이식은 공여자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한 2달 정도는 걸립니다. 따라서 이 2달 정도의 공백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내지 2번의 공고요법 또는 다지기 항암요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죠. 보통 이제 공고요법은 한 3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관해유도요법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공고요법은 한 3주 정도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관해유도 치료하고 나서 2주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을 해서 공고요법을 한 3주 정도 해서 회복을 시키고 다시 퇴원해서 또 2주 쉬고 공고요법을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면은 또 3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혈세포 이식으로 들어가고, 뭐 조혈세포 이식을 안 하는 경우는 공고요법을 뭐 4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급성 골수백혈병의 치료는 관해 유도 치료를 하고 관해 후 치료를 계획된 치료를 해서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 종료 시점이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처음 치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조혈세포 이식까지 한다고 봤을 때 관해 유도 치료하는데 한 달 반에서 2달, 중간에 쉬는 기간, 그다음에 한 3주니까 한 달로 잡고 그거 2번 정도 하고 조혈세포 이식도 한 4주 정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 이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급성 골수백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6개월 정도는 걸릴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강도 항암 치료는 결국은 아주 옛날부터 써오던 이런 강력한 항암제를 써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표적 치료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표적 치료라는 것이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표적 치료제가 고강도 항암 치료에 같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표적 치료. 자, 표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공격할 표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표적이 없는 거죠. 모든 세포를 다 없애는 게 항암 치료입니다. 표적이 없는 항암 치료.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다. 표적 항암 치료는 뭐냐? 항암 치료인데 그것이 암세포에 표적이 있어서 그 표적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쓸 수 있는 몇 가지 약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LT3이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FLT3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 약이 있습니다. 그 표적 치료제 약을 이 7+3 요법에 같이 씁니다. 함께 쓰는 거죠. 함께. 이 치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LT3 유전자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예후가 좋은 경우, 예후가 좋다. 네. 이거는 예후가 좋은 유전자 또는 염색체가 있는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는 CD33이라고 하는 그런 혈액의 마커가 있습니다. 저 혈액의 마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전에 뭐 도종 골든벨 이런 거 보면은 이름표를 막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표로 나가게 되면 그 반에 이름표를 다 붙이고 있죠. 그러면 그 이름표를 보면 누구다라는 것도 있고 몇 반이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혈액세포도 이런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름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는데 그 항원 중에 CD33이라는 게 있고 CD33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급성 골수백혈병에 주로 나옵니다. 림프구 백혈병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골수백혈병에서 나오는데 골수백혈병의 한 90% 이상은 얘가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애도 있습니다. 자, CD33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해서 하는 치료인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급성 골수백혈병에 다 듣는 거 아닌가? 당연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다 듣기는 하는데 특히나 예후가 좋은 경우에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CD33에 대한 표적 항암 치료를 예후가 좋은 경우에 7+3 요법하고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FLT3 유전자도 7+3 요법하고 붙여서 사용을 했듯이 얘도 7+3 요법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급성골수백혈병의 바로 전 단계쯤에 해당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급성골수백혈병에서 보인다. 또는 급성골수백혈병이 골수영성 이상 증후군에서부터 생겼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골수영성 이상 증후군의 어떤 특징을 갖는 급성골수백혈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경우에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제 아주 특수한 형태로 이 두 가지 7+3 요법의 이 두 가지 약을 하나에 이제 섞어 놓은 약입니다. 따라서 이 약은 7+3 요법과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대체해서 이 약을 쓰는 거죠. 이 약 자체 하나가 약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쓴다. 그 다음에 IDH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IDH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IDH 1 유전자, 2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또 쓰는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재발됐을 때 재발에 단독으로 쓰이도록 현재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해 유도 치료에는 쓰이진 않고 재발이 됐는데 이런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써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런 표적 치료제가 현재는 모두 비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성골수백혈병으로 진단받으면은 이게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암이면서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정특례라고 해서 진료비가 상당히 경감이 됩니다. 보통 환자들이 뭐 50%, 40% 이렇게 낼 때 저희 환자는 10%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런데 요 치료는 보험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약 자체는 온전히 이제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는 다 보험이 되지만 요 표적 치료제는 현재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현재까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는 지금 보험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좋은 소식이 들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은 결국은 환자 또는 보호자 상의를 해서 자, 첫 번째는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되겠죠. 표적이 없으면 어차피 해당이 안 됩니다. 표적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표적이 있다. 그러면 이 약을 쓸 거냐 아니냐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결정에 따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7+3 요법으로 치료가 안 된다면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치료는 되는데 이런 표적이 있을 때 표적 치료제를 쓰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겠다.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게 우리가 결국은 의학의 어떤 추구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것보다 뭐가 조금이라도 더 좋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표적 치료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표적 치료제를 결국 쓸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선택의 어떤 문제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고강도 항암 치료의 관해 유도 치료, 관해 후 치료, 그 다음에 표적 치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